지난 7월, 바이낸스에서 코인을 바로 사고 파는 현물 거래량이 한 달 만에 22% 넘게 줄었습니다. 바이낸스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기존 거래소 전체의 현물과 선물 거래액을 합치면 3조 7,600억 달러였는데요. 2023년 11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지갑을 연결해 거래하는 온체인 거래소가 전체 현물 거래의 19.5%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숫자만 보면 사람들이 바이낸스에서 온체인으로 몰려간 것처럼 보입니다. 업비트나 바이낸스처럼 회사에 코인을 맡기고 거래하는 곳이 기존 거래소입니다. 반면 온체인 거래소에서는 개인 지갑을 연결하고 블록체인 위에서 바로 거래합니다. 7월에 온체인 거래소의 비율이 최고치를 찍은 건 맞습니다만 거래액 자체가 크게 늘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온체인 현물 거래액도 전달보다 약 10% 줄었습니다. 기존 거래소의 현물 거래액이 31% 넘게 줄면서 더 빠르게 줄었고 그 결과 온체인의 비율이 올라간 겁니다. 바이낸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물 거래액은 줄었지만 기존 거래소 안에서 바이낸스가 차지한 몫은 오히려 26.9%로 올라갔습니다. 올해 1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바이낸스 입장에서 더 신경 쓰이는 건 사람들이 코인을 몽땅 빼가는 일이 아닙니다. 계정은 그대로 두고 실제 거래만 다른 곳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낸스에 코인이 남아있어도 수수료는 다른 곳이 가져갑니다. 고객은 남아있는데 실제 돈은 다른 거래소가 버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런 변화가 나타난 곳은 새로 나온 코인입니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새로 만들어진 토큰은 약 2,400만 개였습니다. 그런데 상장을 가장 많이 한 기존 거래소도 약 1,300개 정도만 추가했습니다. 반면 유니스왑에서는 1,300만 개나 넘는 토큰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든 토큰을 만들고 거래에 필요한 돈을 넣으면 바로 시장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거래소에 올라오기 전부터 살 수 있습니다. 대신 가짜 코인인지 나중에 팔 수는 있는지 만든 사람이 거래 자금을 빼갈 위험은 없는지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빨리 살 수 있는 대신 거래소가 해주던 검사를 스스로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거래소들이 더 민감하게 보는 곳은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은 거래 횟수가 많고 레버리지도 쓰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생기거든요. 2024년 1월 온체인 선물 거래액은 약 817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에는 7,394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전체 선물 시장과 비교한 비율도 2%에서 10% 넘게 올라왔습니다. 이 시장을 빠르게 키운 대표적인 곳이 하이퍼리퀴드입니다. 최근 30일 기준으로 온체인 선물 거래액의 약 39%가 하이퍼리퀴드에서 나왔습니다. 트레이더들이 아직 닫지 않고 남겨둔 선물 계약도 60% 넘게 하이퍼리퀴드에 모여 있었고요. 큰 손 몇 명이 자주 거래해도 거래액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이용자 수와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그래도 작은 실험용 거래소라고 부르기에는 이미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하이퍼리퀴드를 쓰는 이유도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은 바이낸스 선물과 비슷하고 원하는 가격에 주문을 넣거나 레버리지를 조절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계정 대신 개인 지갑을 연결하고 거래 기록은 블록체인에 남습니다. 사람들이 탈중앙이라는 말이 좋아서만 옮긴 게 아닙니다. 예전보다 훨씬 쓰기 편해졌기 때문에 이용하는 겁니다. 하이퍼리퀴드는 수수료를 쓰는 방식도 눈에 띕니다. 최근 30일 동안 약 4,100만 달러의 수수료가 발생했는데요. 주요 거래 수수료의 대부분은 하이프 토큰을 다시 사들이는 데 쓰입니다. 거래가 많아지면 하이프를 사는 돈도 커지고 거래가 줄면 그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이프를 볼 때는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실제 거래액과 수수료가 계속 늘고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월가의 큰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가 하이프를 많이 보유한 미국 상장회사 주식을 약 2,315만 달러어치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공시에서 확인됐습니다. 다만 하이프 토큰을 직접 산 건 아닙니다.
코인 대신 관련 상장주를 통해 간접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바이낸스도 이 변화를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알파 2.0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별도의 지갑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도 바이낸스 계정에 있는 돈으로 온체인 토큰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바이낸스 앱에서 버튼을 누르지만 실제 거래는 블록체인 위에서 처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체인 거래가 늘었다고 해서 바이낸스를 버렸다고 보면 안 됩니다. 바이낸스도 온체인 거래를 자기 앱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온체인 거래소를 무조건 막기보다 아예 자기 서비스 안에 붙여서 수수료를 놓치지 않으려는 쪽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온체인 거래소라고 무조건 더 안전한 건 아닙니다.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서는 회사가 코인을 보관합니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입출금도 편합니다. 대신 거래소가 해킹당하거나 출금을 막으면 이용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온체인 거래소에서는 지갑을 본인이 관리합니다. 거래소 한 곳에 코인을 맡기지 않아도 되지만 복구 단어를 잃어버리거나 가짜 사이트에 지갑을 연결하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거래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기존 거래소를 쓰면 회사를 믿어야 하고 온체인 거래소를 쓰면 내 지갑 관리와 거래 프로그램을 더 많이 믿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안전하다기보다 조심해야 할 부분이 다른 겁니다. 돈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코인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느냐보다 사람들이 사고 팔 때 내는 수수료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수수료 싸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